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지난주 대학교 동기들과 모여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가기 전에 귀찮기도 하고 안 그래도 바쁜데 이런 일로 내 시간을 빼야 된다는 게 아깝기도 했는데 막상 가서 대학 동기들의 얼굴들을 보니 너무 반갑고 굳이 시간 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들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느라 떠들썩했는데 그중 아주 오랜만에 본 저와는 그리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제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막형씨, 소문 들어보니까 넌 네 와이프랑 이혼까지 갔다는 소리 들리던데 이혼했냐? 그러게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기는 왜 했냐고. 너 결혼하기 전에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다면서? 너같이 똑똑한 놈이 왜 그런 실수를 했냐?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손에 쥐고 있던 맥주잔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아내와 잠깐의 불화와 오해가 있긴 했지만 저희는 이제 곧 아이 출산을 앞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 입에서 왜 저딴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저 친구의 말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저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안주거리 삼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저를 뜯어말리는 대학 동기들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 잘 살고 있고 내년 봄이면 첫 아이도 출산할 예정이야. 그리고 우리 와이프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나한테 절대 부족하지 않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너네끼리 뒤에서 남의 이야기 그렇게 함부로 부풀리면서 떠들고 다니지 마. 그리고 너네들 중에서는 의사라는 이 하나만으로 선민의식 가지고 있는 애들 많은 거 아는데 의사가 무슨 신이라도 되냐? 어차피 너네도 사연 있는 다 똑같은 인간인 주제에 의사라고 특별한 척 아닌 척하고 살지 마라. 저는 대학 동기들을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하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만삭이 되어가고 있는 아내를 보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지요. 그리고 저도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사람이라 그런지 계속 동기놈의 말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다 털어놓을 곳이 없나 찾아보다 이곳을 알게 되어 제 이야기를 털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해 개천에서 용난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사시는 소장농 부부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일남일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그 흔한 학원과 과외 한번 받지도 않고 의대로 진학해 의사가 되었죠. 제가 의사가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형서가 의사가 되고 나서도 나 잘났다고 너 잘난 맛에 살지 말고 항상 감사해 하면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며 살아라. 그리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살아야 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늘 건강과 인품만을 중요시했던 부모님들 덕분에 저는 조금 건방진 다른 의대 동기생들과는 달리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대에 졸업하고 나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운처럼 새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조가 미안한데 너 지금 퇴근하는 시간이지? 내가 갑자기 수술이 잡혀서 그러는데 이것 좀 우리 집에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집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전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인턴 때 교수님의 심부름으로 교수님 댁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모님에게 교수님이 주신 물건을 전달해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인턴 선생님, 혹시 선생님 가시는 길에 이분 좀 지하철역에 태워다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밖이 많이 추워서 그러는데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마침 저도 지하철역을 지나가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하철역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남편이 제일 아끼는 인턴 스님이라고 하던데 인물도 너무 좋고 예의도 바르고 선생님은 나중에 참 잘 되겠어요. 사모님의 부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젊은 여성분을 제 차에 태웠었는데 그 여성분은 제 차에 올라타자마자 세상 밝은 미소를 띠며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워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집 사모님 집에 자주 들러서 사모님 피부 관리해주는 피부관리사예요. 아까 이야기 잠깐 들어보니까 그쪽은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던데 맞나요? 아, 네.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의사이긴 합니다. 날도 추운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돈 벌려면 부르는 곳은 언제든 어디든 가야죠. 그래도 저보다 의사 선생님이 더 바쁘지 않으세요? 인턴이다 보니 조금 바쁘긴 합니다.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쉬는 날도 있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럼 제가 역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그 여성분을 역까지 태워다 드리려 가는 길에 정적이 흘렀는데 그 여성분이 갑자기 저에게 저녁밥을 먹으러 가지 않겠냐며 정적을 깨웠습니다. 저 바로 밥 먹으러 갈 건데 선생님도 같이 가실래요? 저 역까지 태워다 주셨으니까 감사의 의미로 제가 저녁밥 사드릴게요. 사실 피곤해서 곧장 집으로 가서 눈을 붙이고 싶었지만 밥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는 여성분의 초롱초롱 빛나는 눈을 보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을 따라가면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그 여성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동이 진짜 맛있거든요.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면 반주로 소스도 한잔 하실래요? 술 못 드시는 게 아니면 딱 한 잔만 하세요. 아,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술은 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동만 먹어도 될까요? 아, 맞다. 차 가지고 오셨지. 그럼 저 혼자 먹을 테니까 선생님은 그냥 우동 드시고 저 혼자 술 마시는 거 구경만 하세요. 저에게는 참 신기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을 가리지도 않고 혼자서 술을 훌짝훌짝 마시는 게 참 귀여워 보였죠. 의사가 되고 나서 바쁘다 보니 사람에게 관심을 끄고 살았는데 그날은 그 여성분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가시기 전에 연락처 좀 알려주고 가세요. 다음엔 제가 맛있는 밥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그럼 잘 좋죠. 다음에 맛있는 걸로 찾으세요. 그리고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에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후 저는 2주 만에 그 여성분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약속 장소에 서 있는 저에게로 달려오는 그 여성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과 저와 운명이라는 것을요. 선생님, 연락 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연락 주셨네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어요?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고 그러네요. 네. 2주 동안 병원에 붙어 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침 오늘 하루 쉬게 돼서 연락드린 건데 시간이 맞아서 다행이네요. 그럼 같이 밥 먹으러 가실까요? 제가 미리 알아둔 곳에 있어서 거기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지금도 그 여성분과의 인연은 제가 노력해서 잡은 인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노력 끝에 그 여성분은 훗날 저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만남에서 지금껏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지 씨는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조금만 쉬엄쉬엄 살아도 괜찮잖아요. 동생들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 도와줄 필요도 없고 부모님들도 은지 씨 도움 없이 두 분이 알아서 살아가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생들이 다 컸어도 도와줄 게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니 감사의 의미로 그만한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은지 씨 같은 사람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이 효를 중요시하던 옛날에도 은지 씨만큼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네요. 은지 씨, 진짜 존경스러워요. 아내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었고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백 끝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인턴일 때는 너무 바빠서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쉬지 못했었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배려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희 병원으로 찾아와 제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고 갔습니다. 이렇게라도 봐야지 얼굴 안 까먹지. 자기 지금 얼굴 보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요즘 밥 잘 못 챙겨 먹고 있어? 밥 먹을 시간에 1분이라도 더 차려 끼니를 걸렀더니 얼굴에 티가 나나 보네. 하루 이틀 다시 잘 챙겨 먹으면 바로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걱정시키지 말고 꼭 밥 잘 챙겨 먹어. 자기 얼굴 볼 때마다 상해 있어서 나 요즘 너무 속상하고 걱정된단 말이야. 연애 시절 아내가 없었더라면 저는 건강하게 인턴 생활을 버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 덕분에 무사히 인턴을 끝내고 레지던트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는데 아내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헤어지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둘은 만남을 더 이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냈으면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헤어져? 자기 도대체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지냈길래 그러는 거야? 나 절대 이런 식으로 자기랑 못 헤어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만 나는 자기한테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는 나한테 차고 넘칠 정도로 과분한 사람이고 의사인 당신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 만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아내가 제 직업을 의식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발 다른 건 몰라도 아내가 저와 자신을 직업으로 나누지 않길 바랬는데 아무래도 아내에게는 의사라는 제 직업이 많이 부담스러운 듯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해? 의사는 그냥 수많은 직업의 하나일 뿐이지 이딴 걸로 나를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평가할 필요가 없어. 우리 서로 직업 보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만난 건데 왜 직업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건데. 직업뿐만이 아니야. 그동안 내가 자기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나 사실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어.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파서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었거든. 일부러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말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야 말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아내가 초졸이란 말에 솔직히 놀라긴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을 보기 힘든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왔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학력을 따지는 사람이었으면 몰랐겠지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자기가 더 잘 알잖아. 보통 의사는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잖아. 같은 직업인 의사를 만난다던가 아니면 친정집이 잘 사는 여자를 만난다던가 또 아니면 뛰어나게 예쁜 사람을 만난다던가 하던데 난 그중에 포함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왜 날 만나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야. 자기는 그것 말고도 더 특별한 걸 가진 사람이라서 내가 자기 만나는 거야. 나는 자기가 초졸이든 가난한 집의 딸이든 모두 상관없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지 말자. 나 지금 자기 없으면 힘들어서 버티지도 못해. 아내와 저는 일단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됐기 때문에 헤어져 있는 동안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자기야, 우리 일단 같이 살아볼래? 나랑 같이 살아보다가 성격도 안 맞고 생활 습관도 안 맞고 다른 부분이 안 맞으면 그때 헤어지자.
우리가 그런 이유로 헤어지는 거라면 나 자기랑 헤어질 수 있겠지만 학력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면 나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제가 아내에게 매달리시피 한 덕분에 아내는 저를 믿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거를 결심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내에게 내 진심을 보여주고 안심을 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대학 동기들에게 퍼지자 동기들은 저에게 충고인 척하며 참견질을 했습니다. 야, 형씨가 너 초졸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다면서?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여자를 만나? 야, 착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걸 이해하고 같이 살기까지 하냐? 그래, 형씨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 착한 건 알겠지만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어야지. 그 여자 분명 의사 남자 잡아서 팔자 피려고 하는 거니까, 어? 너 거기에 숙청해서 당장 헤어져. 야, 의사 잡아서 팔자 피려는 여자 많은 거 너도 알잖아. 우리 같은 의사는 웬만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여자를 만나야지 호구 안 당한다고. 너 나중에 돼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빨리 정리해. 아니면 내가 우리 병원에 있는 의사 한 명 소개해줄게. 동기들은 아내에 대해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뚝심이 있었기에 동기들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의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유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저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얼마나 내조를 잘하는지 알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서가 세상에 그런 여자 또 없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렇게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내조를 한다니. 거기에다 자기 일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니. 엄마는 네가 보는 안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들한테 잘하는 걸 보면 은지는 저희 부모님들에게도 잘할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잘 안 해줘도 된다. 나는 그저 너랑 마음이 잘 맞고 의사 일하느라 힘든 너 다른 데는 신경 안 쓰게 내조만 잘해주는 여자면 된다. 나는 은지 걔가 참 마음에 드니까 조건 같은 거 너무 따지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네가 은지랑 결혼했으면 좋겠구나.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아내가 초졸인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제가 레지던트 4년차가 되었을 때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처음 아내의 친정 식구들을 만났는데 아내의 부모님들은 저를 신격화하듯이 저를 어렵게 대하셨습니다. 박서방, 우리 은지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은지가 착하고 성실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날았지만 그 복을 이렇게 받을지 저희는 정말 꿈에 몰랐어요. 우리 은지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보답을 이렇게 받네요. 장모님, 저한테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은지 같은 사람 만난 제가 더 복받은 거죠. 저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 사이한테 어떻게 말을 함부로 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대단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은지 잘 부탁할게요. 저에게 절대 말을 놓지 않는 장모님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처제들도 그렇고 장인 장모도 대체적으로 성격이 밝고 아내만큼이나 사람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보이지 않는 어떤 끈끈함이 묻어나는 것 같았죠. 늘 조용하기만 하고 말수가 적은 저희 집과 대비가 되는 모습에 저는 저희 처가도 저희 아내만큼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매달 생활비 당신한테 보내줄 테니까 당신 버는 돈을 저금하든지 아니면 당신 필요한 데 쓰도록 하고 내가 준으로 생활비 써. 그렇게 해도 괜찮지? 그렇게 하면 날 고맙지.
당신이 보내주는 생활비 내가 모자라지 않게 알뜰살뜰하게 잘 써볼게. 고마워, 여보.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했었고, 저희는 각자가 버는 돈은 각자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생활비로 보내주며 집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제 돈으로 해결하게 했었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아내가 저에게 경제권을 넘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이 집 돈 내가 다 관리하고 싶은데 당신 월급 나한테 맡겨줄 수 있어? 당신 나 믿고 맡겨주면 내가 잘 관리해보도록 할게. 지금까지 각자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고 싶어진 거야? 당신 혹시 돈 필요하거나 그래? 그런 거 아니고 나눠서 관리하면 우리 집에 지금 돈이 얼마나 모여있는지 확인이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 한 사람이 관리하면 좀 더 아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경제권을 넘겨달라고 해서 놀라기도 했고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화끈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어. 다음 달부터 네 월급 당신이 받아서 관리하도록 해.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뒀던 돈이랑 적금 통장도 넘겨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해줘. 고마워 여보. 내가 관리 잘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얼른 돈 모아서 내 집 장만하자. 제가 아내에게 경제권을 넘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평생 돈만 바라보며 너무 힘들게 살아온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제 월급이 그리 대단히 많은 건 아니지만 매달 지키는 제 월급을 보면서 아내가 기뻐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경제권을 넘겨받자마자 일을 그만뒀습니다. 여보, 나 일 그만뒀어. 계속 일을 쉴 것 같진 않고 잠깐만 쉬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지? 당연하지. 당신 그동안 제대로 길게 쉬어본 적 한 번도 없잖아. 이참에 푹 쉬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좀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아내가 일을 그만뒀다길래 저도 기뻤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평생 일만 하는 아내가 한 번은 쉬어주길 제가 가장 간절히 바랬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바깥에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번에 교수님이랑 학회 가야 된다고 세탁소에 옷 좀 바꿔달라고 했었는데 안 바뀐 거야? 옷이 왜 이 모양이지? 아, 맞다. 나 깜빡해서 못 맡겼어. 내가 대충 달아줄 테니까 그냥 입고 가면 안 될까? 내가 잠시 정신이 없었나 봐. 당신 요즘 시장 왜 그래? 밖에 무슨 재미있는 게 있길래 집안일에 손도 안 대고 놀기만 하는 거야? 당신 일 다닐 때도 이러지 않았잖아. 참다 못한 제가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노는 건 좋은데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일에는 아예 손을 떼버려서 했죠. 한참을 참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예민한 시기가 있을 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노는 거 좋고 당신 뭐라든 다 좋은데 기본적인 걸 하면서 하자.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나 바쁜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제발 부탁할게. 내가 당신 가정부야? 당신 나 이렇게 가정부로 써먹으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한동안 집안일 좀 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냐고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요즘 심한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당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서운해. 내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아니? 당신은 나를 밥하는 밥통에다가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주는 가사도우미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 당신이 나를 그런 취급하고 있다고. 아내는 갑자기 저를 죄인으로 몰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울고 싶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정말 억울했거든요.
저는 아내를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고 일이 바빠서 오히려 제가 집안일을 못 도와주는 거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앞으로 내가 이런 일로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그만 울어. 당신이 이러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잖아. 그날 겨우 아내를 달래고 한동안 아내 눈치를 보며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느라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서먹한 게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을 때 명절이 다가와 명절 당일 겨우 시간을 빼서 저희 집으로 갔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제가 명절날 오랜만에 집에 온 게 신이 나서 이런저런 말을 들여놓으시다 아내에게 임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세아가 결혼한 지 이제 2년 정도 됐으니 아이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니? 세아가 지금 몸 상태는 어때? 세아가도 임신 생각 슬슬 하고 있지? 어머님, 저 지금 당장 임신 생각 없고요. 제가 갖고 싶을 때 가질 거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강요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휴, 그렇게 들렸다 미안하다. 내가 강요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나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내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다 못한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 엄마가 당신한테 임신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기분 좋게 조심스레 물어본 건데 꼭 그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대답해야 했어? 당신 지금 나한테 싸가지 없다고 했어? 솔직히 나는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강요로 들렸어. 그래서 그랬던 건데 뭐가 문제인데? 나는 그냥 내 의사 전달한 것 뿐이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내는 예민해져 왔습니다. 그런 아내를 가만히 뒀다가는 아내에게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자기야, 쉬는 동안 공부하면서 검정고시 시험도 쳐볼래? 알아보니까 요즘 검정고시가 어렵지 않고 쉽다고 하더라고. 당신 집에서 공부하면서 책도 읽고 힐링도 해봐. 어때? 당신은 내가 초졸인 게 부끄러워? 당신 그동안 나한테 티는 안 냈어도 내가 초졸인 게 많이 부끄러웠나 보다? 왜 갑자기 나보고 검정고시에 쳐보래? 자기야, 저기 진짜 안 되겠다. 요즘 점점 예민해져 가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도 안 해주고 심적으로 많이 힘든 거면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정신과 치료받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니고 나쁜 거 아니니까 진료라도 받아보자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무서울 정도로 예민해져 있는 아내를 보면서 지금 아내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에게 정신과 치료를 제안했는데 아내는 제 말에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나 정신 멀쩡해. 멀쩡하다고. 당신은 결국 나를 환자 취급같이 하는구나.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내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나는 정말 당신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해. 제발 나랑 병원 좀 가보자. 나 정신과 치료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신 말대로 나 요즘 많이 예민한 거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인정할게. 그래서 말인데 나 그냥 엄마 집 가서 좀 쉬고 오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여기 있으면 당신이랑 싸우기만 해서 못 있겠어. 그러면서 아내는 제가 일하러 간 사이 저에게 말도 없이 짐을 싸들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땐 화조차 나지 않아서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난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저에게 전화를 하며 생사 확인 정도만 해주었는데 아내가 친정으로 간 지 3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왜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전화를 하시지 그랬어요.
바쁜데 찾아서 미안하다. 형식아, 할 말만 빨리 하고 가마.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서 그러는데 혹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아버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다니요. 돈이야 빌려드릴 수 있는데, 어머니, 도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너 등록금 내준다고 농협에 주택담보로 5천만 원 정도 빌린 돈이 있는데 그걸 못 갚았더니 경매에 넘기겠다고 그러더라고. 너희 아버지랑 엄마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봐야 그 집 하나뿐인데 그게 넘어가면 어떡하겠니? 염치 없는 거 알지만 형식이를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진작에 말씀하시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돈 당연히 제한하는 게 맞죠. 5천만 원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모아둔 돈으로는 부모님 빚을 충분히 갚고도 남을 정도였기 때문에 아내에게 필요한 금액만 받으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 적금 통장에 있는 돈 중에서 5천만 원만 나한테 보내줄 수 있을까? 지금 아버지 집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빚이 내 등록금 내주신다고 생긴 빚이라 내가 갚아야 할 것 같아. 미안한데 우리 지금 그만한 돈 없어.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방법 찾아봐. 전화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겠다 싶었던 저는 아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제가 돈을 갚아야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죠. 하지만 아내는 아예 저에게 등을 지고 돌아앉으며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빌렸던 그 빚은 아버님 빚이지 당신 빚이 아니야. 우리 곧 집 사야 되고 1, 2년 안에 아이도 낳을 텐데 그동안 모아둔 걸 아버님한테 드리면 어떡해. 아버님 보고 이해해달라고 당신이 말 좀 해줘. 아내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가고 난 후 쎄한 느낌이 들었던 저는 휴대폰으로 제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과 중에서도 돈을 제일 잘 번다는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월급의 반만이라도 모았더라면 2억 이상은 되어야 말이 됐는데 통장에는 겨우 3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난 후 저는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휴대폰으로 통장 내역 확인했는데 왜 내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내가 당신한테 경제권 넘길 때만 해도 적금 통장에 몇 천이 있었는데 왜 그게 하나도 없냔 말이야. 나 잠깐 필요한 데가 있어서 썼어. 금방 다시 쳐 넣을 거니까 잠깐 기다려줘. 당신 이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돈 못 준다고 그랬던 거구나. 그 돈 어디에다가 썼는지 지금 당장 말해.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돈만 해도 몇 억일 텐데 그거 다 어디다 쓴 거냐고! 이성을 잃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도 놀랐는지 아니면 대답할 게 없어서 그런지 제 물음에 대답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어디다가 썼냐고? 당신 뭐 사들인 거 없는 거 보니까 사치 부리려고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설마 도박했어? 아니면 나 몰래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거 했어?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말을 해보라고. 아, 사실 그 돈 우리 친정에 썼어. 말 못한 거 정말 미안한데 사정이 급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내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갚겠다고 했잖아. 아내의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옷을 챙겨 들었습니다. 아내가 제 허락도 없이 제 돈을 처가에 쓴 것도 화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났던 저는 처가에 따지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처가로 달려가는 내내 동기를 말대로 아내가 정말 저를 호구 잡아서 팔자를 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화가 점점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가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처제들이 나왔는데 저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형부, 언니한테 들어서 형부 외투 정문자 아는데
일단 저희 나가서 이야기해요. 저희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내 언니 있지. 나 언니랑 할 말 있으니까 처제들은 좀 비켜봐. 제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아내도 쫓아나와 저보고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지옥깃을 잡아 끌길래 제가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나 몰래 다른 남자라도 숨겨뒀어? 왜 다들 나를 못 쫓아내서 안달이야? 당장 비켜! 집에 남자라도 숨겨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저는 처제들과 아내를 밀치고 무작정 처가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부터 집에 뒤져보려고 안방문을 벌컥 열었는데 안방 침대 위에는 이 다리가 없는 늙은 여자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고 정신을 차린 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여기까지 오지 말라고 했었잖아. 여보, 일단 문 좀 닫고 이리 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너무 놀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제들과 아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아내의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야? 방에 계시는 저분은 누구셔? 당신 할머니는 없다고 하지 않았어? 방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엄마야. 당신이 알고 있는 엄마 아빠는 사실 우리 이모였어. 아내의 말에 처제들이 곡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라 아무 말도 못하자 아내가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속인 게 많아. 나 사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셔. 아버지랑 엄마가 늦은 나이에 우리 셋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막내로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 그리고 저 방에 누워있는 우리 엄마가 우리 셋 먹여 살리시겠다고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었었어.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까지 나한테 숨겼던 거야? 도대체 왜? 왜 나한테 당신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숨겼었냐고? 그걸 어떻게 말해? 초조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한테 한없이 부족한데 아버지도 없이 늙고 다리 없는 엄마랑 동생 셋이나 있다고 하면 당신이 나한테 도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 못했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내를 무조건 탓할 수도 그렇다고 무작정 이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사고로 다리를 잃었던 시기가 내가 중학교 때였어. 엄마가 그렇게 다리를 잃고 누워있으니 집에서 돈 벌 사람 나뿐이라 학교에 못 다니고 돈을 벌러 다니려 해서 졸업을 못한 거야. 이렇게 되고 나서야 모든 사실을 말해서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그럼 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돈은 어디다 쓴 거야? 장모님 병원비에 쓴 거야? 원래 엄마가 다리 한쪽만 절단하고 한쪽을 쓸 수 있지만 남겨두긴 했는데 나머지 한쪽 다리도 점점 썩어가서 절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당신 돈에 손을 댄 건데 한 번 쓰다 보니 두 번 쓰는 게 어렵지 않아서 그 돈을 계속해서 엄마한테 쓰게 됐어. 다음에 갚으면 되지 하는 마음에 내 돈처럼 쓴 건데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 내가 미안해 여보. 아픈 장모 병원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하는 아내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땐 제가 아내를 더 위로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죠. 더 이상 화가 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위로할 수도 없었던 제가 고개를 떨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집 전세 자금이랑 애들 모아둔 돈 합치면 1억 원 될 거야. 일단 그걸로 일부분 갚을 테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당신 원한다면 이혼도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서 당신 얼마나 썼는데?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는 거 보니까 당신 그동안 내가 모았던 돈이랑 벌어온 돈 다 쓴 것 같은데 맞아?
2억 좀 넘겼었어. 내가 미쳐서 그랬나 봐. 내 돈도 아닌데 당신 돈을 내 돈이라 생각하다니 내가 정말 미쳐졌어. 이렇게라도 해야지 우리 엄마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내가 정말 미안해. 결국 저도 바닥에 주저앉고 아내와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내겐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가슴 아픈 과거가 있다는 사실도 속상했고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 탓만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 아내가 믿기도 했었죠. 그리고 당신이 속인 거 잘못한 거지만 그렇게 헤어지면 당신이랑 결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집안 어른들이랑 상의 끝에 그런 짓을 벌인 거였어. 당신한테 이해받으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조금만 이해해줄 수 있을까? 됐어. 그만하면 됐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나 더 이상 당신 탓 안 할 거니까 미안해하지도 마. 저희 부모님들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자 저희 부모님들도 많이 놀라셨는지 가슴을 쓸어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아내를 원망하시는 듯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며느리를 원망하는 마음보다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신 듯 했습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런 일로 은지를 내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걔도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니? 모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만 나는 은지 마음부터 잘 달래줬으면 한다. 그럴 생각이에요. 그 사람한테 배신감도 들고 실망도 했지만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이해하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아오고 저랑 결혼해서도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런 거 보면 제가 그 사람 많이 사랑하는 듯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네가 우리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니? 자기 반려자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면 네가 어떤 상황이든 아내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우린 괜찮으니까 은지 먼저 챙기도록 해. 아내와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아내를 더 돕고 싶었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을 거고 당신 탓하지도 않을 거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도록만 당신이 노력해줘. 나는 그거 안 하면 돼. 그동안 당신한테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해. 엄마도 아프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가 당신 돈을 당신 몰래 쓴 게 마음에 걸려서 일부러 더 그랬던 것 같아. 정말 미안했어, 여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용서해줘서 고마워. 아내는 계속 저에게 돈을 갚겠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그 돈을 안 받으면 아내가 저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같다고 해서 저는 처제들에게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처제들은 저에게 소액의 금액을 보내며 돈을 갚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 받으나 마나인 건 맞지만 그 돈 자체가 처제들의 마음이라 생각해서 저는 그 돈을 받아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 처가 식구들에게 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쓸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상처받은 마음을 잘 회복해서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마음이 치유되자마자 저에게 자연스레 아이도 찾아왔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 아빠가 되는 것이랍니다. 저는 지금 임신한 제 아내에게도 2다리를 잃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저희 장모에게도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은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호구라며 욕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도 저에게 잘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들에게도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제 소신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간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 털어놓으니 마음은 후련하네요. 사실 뒤에서 저보고 등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이름 모르고 얼굴 모르는 어딘가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후련하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